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더군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너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숨 막힌다는 오원종 아나운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때요 요즘? 뿐만 아니라 후자의 의견인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요즘에 뭐 아침 저녁 생방을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애틋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갈래요? 네.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뭐 싸우더라도 부부 같이 있는 거 좋습니다. 최욱 씨도 얼른 좋은 분 만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마이크의 유튜브, 페이스북, 웨이브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더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전하는 이슈 더 이슈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시사자판기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부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요. 빨리 넘어가주세요. 네. 자,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12명,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30명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누적 확진자 11,122명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저 완치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9명 완치됐고요. 완치자도 10,000명이 넘습니다. 1,135명. 안타까운 점은 한 분의 사망자가 늘었고요. 사망자 누적 264명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이 4차 감염 사례가 또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4차 감염 좀 안타깝습니다. 1살 아이를 포함해서 부모까지 가족이 확진된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4차 감염이냐? 처음은 다시 이태원 클럽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자, 1차 감염 이태원 클럽에서 자신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 파악이 안 됐던 인천 학원 강사. 이번에도 문제입니다. 자, 학원에서 수강생을 감염시킨 게 2차. 수강생이 코인 노래방에 갔어요. 여기서 같은 날 들렸던 택시기사와 그 아들이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이 또 부업으로 돌잔치 사진사를 했던 거예요. 부천에 있는 한 뷔페 식당에서 바로 이 4차 감염이 된 아이의 돌잔치였는데 그 부모와 함께 전파가 되면서 4차 감염이 나왔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 일산에 있는 또 다른 돌잔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85명이 자가격리됐고 검사 중에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한 학원 강사가 못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파만파입니다. 근데 그 요즘 뉴스를 보면은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던데. 맞습니다. 이 관련 대책이 나와야겠어요. 마포구, 도봉구, 관악구, 인천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노래방이 지금 고위험군이 됐고요. 이 인천시가 해당 지자체죠.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일반 노래방도 집합 금지인데 제한적입니다. 미성년자는 노래방 갈 수 없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모든 시민, 미성년자, 성년자 모두 다 못 갑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요. 전국의 노래방이 다 위험한데 코인 노래방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조금 전 KBS 9시 뉴스에서 고 한만호 씨가 2011년 출소하던 당시 했던 인터뷰를 단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이게 오늘 처음 공개가 된 영상인데 2011년에 취재를 하고 방송이 나가지 않는 부분은 일단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이 육성 처음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망록이 나온 게 문제였죠. 뭐냐면 이미 3심 판결까지 끝나서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뇌물을 저 고 한만호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 비망록의 내용이 파장이 컸어요. 내 진술은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진술이다. 만들어진 진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심 법정에서도 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비망록의 내용과 함께 육성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 나의 진술은
검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이 비망록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더 파장이 커질 그렇습니다. 텐데 이 비망록이 공개된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아주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여야의 입장이 180도 다릅니다. 직접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보다는 재심을 청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네, 여야 의원 네. 입장이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밝히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김도 의원이 이제 재심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썼는데 재심 청구 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일리가 있어 보이죠. 재심이라는 게 아주 까다롭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재심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재심 첫 번째. 그러면 재판에서 다뤄졌던 증거나 진술이 완전히 허위거나 조작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네. 두 번째, 아니면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등장을 하면 재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건도 재심까지 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네. 이 검찰에서는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네, 검찰은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저 비망록이 새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미 과거 재판 때 다뤄졌던 증거물이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고 한만호 씨가 이 위증으로 이중 처벌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만호 씨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런 이유로 검찰은 이것은 뭐 재심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재심은 좀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권에서는 네.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올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검찰의 비위를 다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정치적인 타겟 수사를 했던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간다면 네. 이 사건을 다시 다룬다면 당시에 이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맞다. 한만호 씨의 진술이 맞다. 우리가 강압해서 거짓 진술을 얻어낸 것이다. 라는 실토가 만약 나온다면 유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심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네. 야권의 반박도 좀 들어봐야죠.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히려 여권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래서 공수처 반대했던 거 아니냐.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수처가 다룰 사건을 여당이 미리 정하느냐. 뭐 이런 또 이제 온당치 않다라는 비판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자, 어찌됐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네. 법의 심판을 이미 받고 다 끝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야당이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 사건을 왜 자꾸 이렇게 이제 의혹으로 밀어내느냐. 자,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 핵심 증인이었던, 뇌물 공여자였던 고 한만호 씨가 나는 9억을 조성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이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다뤄질 필요가 어떻게든 있고요. 이 과거의 정치 수사,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엔 뉴스타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취재 내용 최종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핵심 증인이 될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뉴스타파의 심임고 기자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설해 주신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에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우, 네. 지난주 첫방 나가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그 덕분에 도사님 시청도 오르고. 네. 처음에 이 코너를 제작진이 제안을 했을 때는 나 과학하는 사람이 이런 걸 시키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다가 내심 당겼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무당 옷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래요? 그건 아니고 네.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고 네. 웃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고요. 네.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 인기에 힘입어 네. 유튜브를 또 뭐 한다고요? 예, 박시영 TV라고 새롭게 유튜버를 지금 선보였는데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응원 좀 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네, 응원하겠고요. 또 뭐 본격적으로 오늘 또 얘기 들어봐야겠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신들린 토크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시도사가 꿰뚫어볼 첫 번째 손님은 누굽니까? 네, 오늘 박시도사 첫 번째 손님은 이낙연 전 총리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이낙연 전 총리까지 모시는 분들이 다 거물급이에요. 거물이 네. 거물이 되어야만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분석하기가 좋아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시청률도 잘 나옵니다. 그런 걸 노리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그 거물급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8월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또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과연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한국갤럽 조사를 해봤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28%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되게 이제 1위로 부동의 1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2위가 이제 이재명, 3위가 안철수, 4위가 홍준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는데 어쨌든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정치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거대 여당 177석을 이끌고 가려면 경륜 있는 이낙연 당선자 같은 사람이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예. 등판론이 있고요. 반대로 또 지금 나서는 게 좋지 않다. 신중론. 이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데 과연 지금 이 시간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분 생각까지 맞춰야 합니까? 교사하시잖아요, 교사. 어렵습니다. 이거 예. 어려운데 예.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차기 대선 선호도 1위입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장고의 장고를 거듭한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거를 제가 알면 굳이 출연료 조각에서 부를 이유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방에 대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당대표 한번 거쳐갈 것이냐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거를 저울질하지 않을까요? 계산한다? 예. 근데요. 차기 1위 주자이기 때문에 장고를 한다는 얘기는 네. 한다. 이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겁니다. 안 하면 장고를 안 한다는 합니까? 전제로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안 한다면 일찍이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의 캐릭터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함이 고민해보겠다. 이 얘기는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할 가능성 90% 예측합니다. 90%요? 거의 뭐 확신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안 나오면 저도 그만두는 거예요. 자, 이낙연 전 총리가 90%의 확률이라고 네. 당대표를 수락할 거라고 하셨는데 수락이 수락이 아니라 아니라 도전. 이제 도전하는 거죠. 네. 도전한다. 추대 이런 문화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지금 뭐 선호도 조사 1위 그리고 인기도 높은데 이 당대표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런 선택을 감행을 할까요? 이 대선은 말이죠.
꽃가마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가시밭길 본인이 헤쳐가야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위락에서 끝까지 1위로 갈 거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언제든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대선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증은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 정치적인 리더십 문제, 도덕성 이런 문제 검증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 막판에 받으면 이거 만약에 이상한 게 발견되면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검증 빨리 받을수록 좋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다 보면 자기 계보 만들 수 있죠. 좋은 참모들 많이 쓸 수 있죠. 또 본인의 정무적 감각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또 일찍 나서면 온몸 상처투성이고 힘이 쭉쭉 빠지고 그러면 또 불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 없죠. 과거 문재인, 그다음에 누구죠? 저 호남에 있었던 박지원 두 분이 딱 붙었을 때 과거에 이 당에서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이 공개했죠. 대선 나갈 사람이 당대표까지 하려고 하느냐? 욕심꾸러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당이 비판하는 것 못지않게 당내에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들이 견제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자 중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아끼는 지지자 중에는 상처가 나기 십상인데 이게 잘해야 본전 아니냐. 굳이 왜 나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바라보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변수는 있지만 그런 변수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더 크게 볼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그 도사 싫다고 하더니 아주 물이 올르셨어요. 완전 취해 있네요, 이 코너에. 맞아. 네. 자, 그러면 신기가 등장해야 될 시기입니다. 과연 이낙연 전 총리 대표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결국은 하게 돼 결국 있습니다. 합니다. 이미 구분홍선을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기가 중요할 건데 언제쯤 그 결심을 밝히게 될까요? 결국 6월 초 예상합니다. 6월 초. 왜냐하면 내일 정도에 그 김종인 비대위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되면 네. 더더욱이나 이낙연 등판론이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6월 초는 선언할 거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총리로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그렇죠? 네. 일도 잘하고 예. 철두철미하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사이다 발언 그리고 품격 있는 행보 이런 게 되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국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이 그리는 나라, 정치 노선, 철학 이게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낙연의 정치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하면 중도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예, 약간 모호한 스탠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자칫 그런 중도 스탠스에 취하다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 진보층이 멀리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이낙연, 진보 진영의 대표주자로서의 이낙연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조금 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손님 이낙연 전 총리 우리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야 이 복채 들어가거든요. 네. 너무 싸게 알려주는 것 같아. 물오른 도사님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예, 점괘를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자, 과연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농사꾼에게 나쁜 땅은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결국은 이낙연 하기에 달려 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잘 될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 대선 가도에. 그렇게 막판에 하나만 한 얘긴데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7개월짜리거든요. 예, 당대표. 예. 대선 나갈 사람은 1년 전에 그만둬야 합니다. 그게 당규군요. 당규. 당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짧은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완전히 이낙연 대세론이 크게 바람을 불 수 있다. 휩쓸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대타로 다른 주자가 급부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결국 이낙연의 운명은 스스로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이낙연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잘 되면 잘 될 것이고 못 되면 못 될 것이다. 거기까지 예측 못합니다. 와, 그거는 복채가 든든히 들어와야 야, 이거 하나만한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원래 점을 보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손님의 점괘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지난주 모셨던 손님께서 점괘 AS를 신청을 하셨어요. 누군지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도사님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광주가 40주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5.18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환호는 못 받을지언정 맹대는 받지 않을 거다.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그도 저희들이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김종인 비대위 체제보다는 8월 전당대회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때문에 당선자 총회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우리 도사님 지난주에 예언 2개 하셨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던 것 같습니다. 당원 투표 권장했는데 네.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발표된 거에 없는 거 보니까. 자, 일단은 저 광주에 것부터. 가서 주호영 원내대표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냉대받지는 않을 것이다 예언하셨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정했습니다. 야, 달라질 수 있구나, 통합당이. 왜냐하면 망언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이 있습니다. 직접 참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좀 달라지는구나, 통합당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시그널은 충분히 주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한두 번 가지고 평가하진 않겠지만 네. 그런 시그널이 쌓이다 보면 통합당의 호감도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점괘를 드렸죠. 상식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어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통합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 부분은 딱 맞았는데 저희 네. 제작진이 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또 AS 부분을 골라냈습니다. 자, 바로 김종인 비대위 여부인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 문제를 심의를 했고 내일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우리 도사님께서 당선인 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는 결정 못할 거야라고 예언하셨는데 내일 요거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내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사과하시죠? 사과보다는 아직은 그런 점에 대해서 통합당이 종합적 고민이 좀 뒤떨어져 있다. 도사의 얘기를 안 듣고 있다. 그래서 당 지지도가 바로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자기 말이 틀리니까 비난을 하네. 지금 보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장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비대위원장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 통합당이 한국당과의 합당,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반응이 어떨지 저는 그닥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여론조사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나 통합당 지지층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8월 전당대회를 선호했거든요. 그 역행하는 다른 어떤 결정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래한국당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보면 통합당의 모든 당선자들이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결국 몸이 좀 달아 있어요.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시기까지도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29일까지 끝내자 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5월 29일까지. 근데 제가 볼 때 미래한국당에서 쉽사리 이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끌려갈 것 같아요. 또 예언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기사 보면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은 다 원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중요한 단서가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정운천이라는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이 계십니다. 유일한 재선 의원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조선이죠, 이번에. 근데 이분이 김무성 통합당 의원한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뭡니까?
합당은 안 된다. 적이 바라는 거다. 민주당이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또 그 원외 인사들이 한국당 쪽으로 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명의 무소속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만 모셔와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근이 있기 때문에 몸값을 최대한 올려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통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통합당의 향후 지도 체제가 결정이 되는데 또 이제 정비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자,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도사님. 이번에는 하얀색 말고 분홍색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토끼 둘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혁신과 통합입니다. 혁신은 비대위를 꾸려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 김종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 또한 원희룡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김세냐 이런 분들이 도전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해야지 리더십을 점지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까 미래한국당의 통합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하면 잘 될 것이다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도사님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과물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더 라이브와 뉴스타파의 콜라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콜라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저희 이유 프로그램입니다. 시사직격과 콜라보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 진행자시죠? 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이송훈 PD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사직격은 우리 더 라이브랑 같은 시기에 생겨가지고 혹시나 더 라이브보다 잘 될까봐 항상 마음 졸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네.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더 라이브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사직격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뭔가 큰 건을 들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신한은행 채용비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아주 크게 터졌을 거예요. 당시 신한은행에서도 임직원 자녀, 고위직 자녀, 정관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연루된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었죠. 이 사건들이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현재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 항소심 좀 진행 중인데요. 취재진은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그 문건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겁니까? 요즘 20, 30대가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채용. 네, 자, 채용 비리 의심. 그 근거 3가지를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한은행의 내부 인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특이자 명단이라는 내용들의 여러 가지 엑셀 파일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특이자라고 하면 뭔가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뭔가 은행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했던 특이자 명단은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기재했던 내용들이고요. 배경이 좀 특이했다. 예, 맞습니다. 그 특이자 명단에 중요했던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비고란이고 하나가 경로란입니다. 비고란은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감독원 관료들, 혹은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고 아주 소소하게는 어느 지점 VIP 아들, 서류 합격만이라도
라는 메모들이 내부 인사 파일에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비고라면 경로는 그 연락을 누가 받았는지를 지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 현직 은행 임원들 그리고 CEO라는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그것이 실제로 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합리적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야, 동시에 그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진짜 화가 나겠네요. 네. 그런데 이 특이자 명단에 있던 이 지원자들이 채용에 청탁으로 인해서 합격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실은 직접적으로 청탁과 채용 비리가 일직선으로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좀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취재진이 확보한 문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나, 이런 지원자가 합격을 했다라는 결과들을 이상한 여러 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관련돼서 좀 한 건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2015년 신한은행 채용 면접 평가서의 자료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인데요. 면접관 A, B 두 명이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장점 3년간 외국 생활로 외국어 능력이 좋다. 네. 적혀 있지만 한 면접관은 특별히 없다. 장점이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단점은 아주 자세히 좀 적혀 있습니다. 면접 내내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답변 능력도 떨어지고요. 손톱을 물어뜯고, 저는 면접관에 가서 손톱을 물어뜯고 몸을 웅크리는 산만한 불량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할 정도인데요. 이 친구, 이 지원자, 결국 면접관 A는 전체 실무 면접에 참석했던 11명 중에 10등을 받게 되고요. 면접관 B는 11명 중에 꼴등, 11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은 결국 이 실무 면접관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해서 현재도 신한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뭔가가 좀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래도 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18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검찰 수사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1월이죠. 1심 재판이 나왔습니다. 은행장, 부행장, 인사부장들 모두 피고인으로 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당시에 은행장이었던 이제 조용병 은행장 같은 경우는 유죄가 선고가 되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만약에 이 형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은행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것들에 직접 개입이 됐을까라는 의심들, 당연히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있었는데요. 인사부장이 1심에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은행장이 당시에 어떠한 방식의 행동들을 자신에게 했는지를 좀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조용병 행장이 응시자 A에 대해서 증인에게, 즉 인사부장에게 어떻게 물었나요? 라고 했을 때 은행장님이 OX를 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한번 잘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합니다. 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은행장이 운을 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채용 비리라고 확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심에서도 이 잘 살펴보라라는 진술을 직접적으로 OX를 치는 행위를 가담하지 않았지만 채용 비리, 부정 채용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장이라는 직위상에 있는 사람이 잘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는 밑에 있는 하급자가 거역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조용병 회장은 잘 살펴보라고만 했지 내가 언제 OX로 바꾸라 그랬냐. 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고요.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어떠한 인사 청탁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누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상하관계, 사회적 맥락관계, 권력관계들을 충분히 봅니다. 관련돼서 내부에 과연 인사부장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자가, 저희가 취재한 내부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일개 인사부장이 못 바꿔요. 일단 급하면 조용병이가 불러서 이거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대부분 적어요. 포스트잇으로 해서 내가 받아 적거나 거기까지 결제받고 연락 끊어버려요. 행정한테 올라갈 때 깨끗하죠. 내부 제보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뭐 내부 제보자가 저걸 제보함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뭐 참에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시사직격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를 의심하는 세 번째 이유 한번 또 살펴보죠. 네, 취재진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하게 됩니다. 이
공소장의 내용이 되면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채용 비리, 공모에 가담이 있는지 그리고 채용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과정들이 좀 묘사가 되어 있고요. 네. 저 제일 뒤쪽에 범죄 혐의 일람표라는 게 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 일람표?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 일람표에는 지원한 친구의 합격, 불합격 여부가 좀 기록되어 있고요. 예. 글 안에 아까 저희 MC인 임재성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비골 안에 누가 청탁을 했는지 리스트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예. 네. 저희가 이 채용 청탁 리스트, 누가 청탁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좀 충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력 인사가 좀 나옵니까? 그렇죠. 네.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현재 민주당의 4선 의원을 지니고 계시고, 이 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김용주 의원. 이분은 정무위 야당 간사를 하셨었고요. 당시 야당 간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을 하셨던 김재경 의원, 정무위원장을 하셨던 정우택 의원,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다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한은행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신한은행은 정말 수차례 직접 PD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하고 또 공식적인 문서로서 답변도 해왔는데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전화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문서를 보면, 내부 인사 문건을 보면 뚜루라고 해서 뚜루 누구 예를 들어 뚜루 김용주, 뚜루 정우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메모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외부에서 합격 불합격 결과를 사전에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긴 했었다. 합격 여부만? 예. 아까 통화를 한 게 합격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서 통화한 거다. 근데 합격 여부를 알려주려면 누구의 합격 여부인지를 미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지원했는데 나 그 사람 합격 여부 좀 미리 알려줘 라고 해서 정식 발표 전에 합격 여부를 알려준 사실은 있다. 글쎄요. 저는 이게 사실상 자백의 일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 전화가 실제 채용 과정에서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화는 받았지만 채용 비리는 없었다라는 입장들을 일관되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실명이 나오니까 심장이 뛰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셨던 1차 채용 면접 평가 때 DD를 받고 최종 합격했던 이 지원자, 이 지원자의 아버지. 또 저희가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데요? 아주 특이하게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쓰룰 안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이 끈질긴 취재를 통해서 그 공란의 전체를 밝히게 되고요. 그 공란에 있는 사람은 이 은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뭐 하시는 분인지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내일 밤 10시. 그렇죠. 이 내용이 밝혀지는 거죠. 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많은 내용들을 좀 취재하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 절벽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근데 누군가는 어깨 위에 이미 이름표 하나를 더 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행자 임재성 변호사님.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직격이 더 라이브랑 같이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더 라이브가 정말 유쾌하고 쾌활한 방식으로 시사 교양들을 전달하고 있다면 직격은 좀 무겁죠. 하지만 저는 그런 무거운 방식의 묵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무거운 KBS의 전통적인 시사 탐사 프로그램에 맥을 잇는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해서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